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게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원대로 나왔는데, 자, 시장에서는 이제 또 빠르게 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그전까지는 이제 CES 2025와 삼성전자 포함해서 반도체 쪽에 굉장히 좀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어제 오후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변하는 것 같았어요. CES는 어느 정도 소화를 했고, 오늘 막판으로 삼성전자 실적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는 다음 주에 있을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제약바이오들이 오늘 또 움직이는 양상, 빠르게 연초에 이런 이슈나 모멘텀으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일단 부진한 4분기 실적 확인은 했잖아요. 네. 그 실적 불확실성이 해소화되면서 삼성전자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가 시장을 좀 그래도 선방하는 이끌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증권사에서는 실적 눈높이가 오르는 종목으로 피신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반기는 우리 증시가 올해 연말에 조금 더 좋을 것으로 강조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서 잘 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새벽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어떻게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을까요?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들과 업종 종목들 자세하게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크풀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이나 이슈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투자자들이 검색을 하고 AI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을까요? 자, 유리기판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이 젠슨 후ang CEO, 엔비디아 CEO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 이슈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어쨌든 엔비디아의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GPU의 발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도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이러면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C나 필옵틱스 같은 종목들 여전히 검색량도 많고 주가의 상승 탄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엮어서 냉각 시스템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일맥상통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AI 칩의 발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반도체 HBM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조금 더 자세하게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 실적도 확인을 했고 엔비디아 젠슨 후ang CEO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소화를 해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되지, 이것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 하락 출발을 했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추이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젠슨 후ang CEO가 이야기했던 로봇이나 자율주행,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은 오늘 오히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오히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젠슨 후ang CEO가 어쨌든 양자 컴퓨터가 이게 상용화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 어쨌든 그 전 단계에는 AI나 피지컬 AI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전에 많이 올랐던 양자 컴퓨터는 조정을 조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조선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선주가 불을 뿜고 있는데, 한화엔진이 좋은 수주 소식을 전해줬죠. 이런 것 때문에 조선주의 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최근에 엠폭스, 진단키트, 코로나19 이런 관련된 호흡기 질환 관련, 바이러스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독감 환자가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독감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반도체에도 괜찮은 분위기고요.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수급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양상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뭐 간단하게 한 단어입니다. 어닝 쇼크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4분기, 지난 4분기의 영업이익을 그래도 눈높이를 낮춰잡아도 7조 원대는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7조 원 초반대, 그래도 7조 원 중반대는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6조 5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6조대가 나왔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너무나 안 좋은데 라고 반응이 나왔고요. 뭐 HBM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중국 쪽에서의 경쟁, 중국의 공격이 굉장히 심하구나라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인데도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출이나 판매가 굉장히 안 됐다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분기 영업이익이 지난 4분기도 그랬고 3분기도 그랬고 2분기 연속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자,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32조 7천억 원대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00% 가까이 증가하긴 했지만 그 전에 2023년도에는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뭐 기저효과로 봐야 하는 숫자가 나왔고요. 자, 이러면서 삼성전자 과연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젠스랑 CEO의 이야기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기조연설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삼성전자야 SK하이닉스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또 간밤에 새벽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젠스랑 CEO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삼성전자 HBM 개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성공을 확신한다. 시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근데 뭔가 아이러니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라는데 우리는 작년 3월부터 기다렸거든요.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퀄 테스트 통과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해야 할지 잘 확인해 봐야 되겠고 어쨌든 또 코멘트가 삼성 쪽에서 새로운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러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 부호도 생기는데 자, 이러면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잠시 후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젠스랑 CEO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래서 시장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은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쨌든 부진한 4분기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 이슈 나온 이후로 희비가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 순매수세 유입 정도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장 초반인데 삼성전자는 한 32만 주 오히려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한 6만 주 정도 매도하더라고요. 이런 좀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가 1% 오히려 지금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56,100원이고 SK하이닉스는 2달 만에 20만 원 선 넘어섰다가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도 1%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5거래 연속 상승세입니다. 2.3% 오르면서 1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도 지속적으로 투자자분들이 장비 생산량 늘리려고 뭐 인천 공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2,300원 정도 오름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HBM용 그 슬러리라고 해서 소재 공급하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세 이어가죠. 1.5%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넥스틴은 HBM용 검사 장비 쪽인데 지금 이 장비 상용화를 위해서 퀄 테스트 진행 중입니다. 오늘 3.6% 오르면서 57,200원 보이고 있고 오늘 대부분 반도체 관련주가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어서 5호장의 그 기세가 또 얼마큼 또 올라갈지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 여기까지 보고요.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시죠. 자, CES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JP모건 헬스케어로 우리 시장은 눈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CES 2025의 일정은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아직 진행되고는 있는데 어쨌든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했던 건 젠스랑 CEO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소화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열릴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겠고 관련해서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바이오주의 훈풍이 약간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주가가 좋고 100만 원을 넘어섰죠. 그리고 유한양행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약간씩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자, 전 세계 550개 기업이 모이고요. 여기에 뭐 투자자나 관련 종사자들이 한 8천여 명이 모이는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자, 뭐 여기 사진에 보시듯이 이건 과거에 했던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습인데 1983년부터 진행한 JP모건 체이스라는 이 투자은행이 이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진심이기 때문에 이런 컨퍼런스를 수십 년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과연 어떤 키워드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인가? 외신이나 국내 전문가들 여러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일단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하고 나서 이제 취임 2기, 트럼프 2기에서는 바이오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키워드가 될 것이고 그다음 뭐 GLP-1이나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앞으로의 어떤 진보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M&A, 제약바이오 업계 M&A가 올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과 관련된 추이도 잘 살펴보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와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융합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올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의 주가 흐름 미리 좀 살펴볼까요? 네, JP모건 헬스케어에서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메인 세션을 발표하는 기업이 딱 3곳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브리치바이오, 요거 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그 존림 대표는 앞으로 중장기 사업 계획, 그리고 성장 배경, 강한 모멘텀 이런 부분을 설명할 거라고 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위탁 개발 생산 업체 CDMO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을 투자자 미팅에서도 좀 어필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7% 오르면서 황제주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메인 세션 발표를 하게 되는데 서정진 회장과 그 장남이 대표이사거든요. 서진석 대표이사 같이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0.7%. 그리고 글로벌 그 항암 신약에 대한 이슈, 그런 경쟁력, 차별화된 게 뭐가 있는지 발표할 걸로 예상되니까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대표가 올해를 연구기능의 글로벌 원년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 미국, 유럽, 아시아 이런 부분을 잇는 글로벌 R&D 이런 부분을 또 어필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는 지금 시간이 갈수록 약간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오후장 흐름까지 이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으로는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감기 독감 환자, A형 독감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면은 거의 뭐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게 기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웃나라 중국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지금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간밤 새벽에는 또 프랑스에서 엠폭스 변종 감염자가 또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엠폭스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 또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지난 연말부터는 중국에서 이게 또 뭔지 HMPV라는 인체 메타뉴머 바이러스가 창궐했다라고 합니다. 뭐 감기랑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인데 어린이들에게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국에서 지금 또 이 HMPV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뭐 쿼드데믹이라고 해서요. 4가지 질병이 동시에 창궐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뭐 독감,
코로나19 그리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그리고 노로바이러스까지 여러 가지 이 팬데믹에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쿼드데믹의 공포가 미국에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단 키트라든지 엠폭스 관련주 아니면 감기 치료제 같은 이런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 이번 주부터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전자 증폭 방식을 이용해서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개발했던 이력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녹십자 MS입니다. 그런데 엠폭스 같은 경우에도 유전자 증폭 방식을 활용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또 관련주로 부각을 받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중에 20% 넘는 급등세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요. 6일에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그 체외 진단 의료기기 업체 있잖아요. 2.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젠도 추가적으로 시약을 개발한 바 있고요. HK 이노엔이 1.5% 상승하고 있는데 3세대 엠폭스의 그 부분 관련해서 질병관리청과 공동 개발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550원 상승하면서 37,550원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단키트 엠폭스 관련주, 질병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때 항상 테마주 성격으로 뛰는 흐름들이 있는데요. 그 상승세가 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지속적으로 봐야 할 관심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반도체가 장 초반에는 좀 약한가 싶었는데 제약바이오 쪽으로 약간 움직였다가 다시 또 이제 반도체들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럼 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지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해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데일리온 라이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작년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고 삼성전자가 실적 안 좋을 거라는 건 다들 알았는데 뭐 생각보다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밤 증시는 약간의 조정이었고요.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미국 시장에서 시장 과열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연준 이사가 그 발언을 했고 그게 곧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예상되기로는 이제 2번으로 횟수가 줄어들었는데요. 그게 더 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있는 시장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20일 날 그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고율의 관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준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미국 시장에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고 향후 이 CS 쪽에서 빅테크를 중심으로 시장을 끌어올렸던 이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돌이켜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랠리를 펼쳐왔는데요. 산타 랠리니 제뉴어리 에펙트니 말들이 많지만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에서 그 투자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미국 기업들은 꾸준히 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간 걸 주가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이제 CES에서 젠슨 황 이 엔비디아 CEO가 발표했듯이 이 새로운 신기술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인공지능 AI나 이런 쪽이 미래의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갈 것이라는 걸 이제 보여줬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시장에서 또 관련주들이 또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향 미치는 게 이제 AI 반도체의 발열 문제인데요. 이 발열 문제, 반도체의 발열 문제를 잡는 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가 가장 잘하는 겁니다. D램 반도체나 낸드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해봤고,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그 발열 문제를 우리 기업들에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것 같고, 여기에 우리나라 SKC 같은 유리기판을 실물 공개하는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이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조 바이든이 그 마지막 막판에 일본 스틸,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를 했는데요. 이걸 갖고 이제 일본 쪽에서 반발하면서 소송을 걸었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현대차가 현대 제철을 앞세워서 미국에다가 아예 짓겠다고, 제철소를 짓겠다고, 전기로인데 그걸 짓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막판에 미 국방부가 중국의 CATL이나 텐센트 같은 기업들을 국방수법법 명단에 올려버린 게 미중 간 이 충돌이 좀 심해질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을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시장 자체 지수는 크게 움직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섹터별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가는 섹터입니다. 바로 조선인데요. 어제 조선주가 연이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조선주가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수혜주 좀 가장 크게 또 연이어서 상승이 나오는 쪽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조선주는 지난 연말부터 말씀드렸지만 올해 가장 많은 달러를 벌 분야입니다. 이게 트럼프의 고율 관세가 자동차와 반도체 쪽에 이런 그 수출에 둔화를 시키는 그런 요인을 작용한다면 이 조선은 이미 수주한 것도 많지만 이 수주한 것들이 환차익을 얻으면서 대규모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고, 미국의 트럼프도 자신들의 미국의 조선사들이 미국의 군함을 만들기 어려운 그런 현실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우방국인 한국에서 미국의 이 군함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조선 업계들이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의 값싼 후판들을 수입을 해와서 그런 쪽에서 비용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물론 환차익도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조선사들이 미국의 군함들을 건조해 줄 경우 중국이 값싼 후판에 한국 수출을 막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선업종 전반에 비용 상승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것도 감안해 보셔야 되고요. 조선주들이 52주 신고가 행진을 당분간은 계속해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배 한 척을 수주했을 때 최소 2년에서 3년을 그 배를 만드는데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이런 조선주들이 작년에 수주했던 물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를 쳐내는데 2년에서 3년 동안 조선업종은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선주 중에 특히 STX 엔진이나 한화엔진, 그다음에 HD, 현대, 미포조선 같은 회사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미국이 이제 한국과 동맹을 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가 조선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선 이 선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미국은 이제 중국과 비교를 해도 훨씬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선박을 만드는 능력이 중국이 미국보다 약 230배 정도 앞서 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은 사실상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격인데 한국과 손을 잡겠다고 했고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3년 동안 조선주 꽤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는 다른 것보다도 이것도 중국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중국 게임 판호를 작년부터 많이 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이번 1월 20일 날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자유무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일본에게 베네핏을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그동안 만들어 놓고 이미 게임 개발비까지 다 이 그 회계에 반영이 된 이러한 옛날 게임들을 중국에서 게임판으로 받아서 신작 게임으로 런칭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리니지 라이크 유의 이 복사, 카피 게임들을 갖고 재미를 많이 봤지만 오리지널 게임이 들어가면 중국 게임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밥상, 차려놓은 밥상을 우리 게임 업체에 들어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리니지 2M을 지난 하반기 때 중국 게임판을 받았고 지금 그동안 작업을 해서 올 상반기 중에 중국 시장에 런칭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NC소프트는 리니지 2M으로 꽤 짭짤한 재미를 볼 가능성이 크고 다른 지금 신작 게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을 중국 시장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자회사인 넵툰이 이터널 리턴을 중국 판호를 받고 이제 올 상반기 중에 런칭을 할 거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미 검증된 미르 M과 미르 4 같은 미르 시리즈 이거를 중국 시장에 새로 런칭을 합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엄청난 수익을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외 게임 업체들도 중국 게임 시장의 판호를 받고 이제 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업체들은 이 게임 웹마켓에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과 함께 중국 게임 시장이 다시 열린다는 점에서 실적이 대단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하는 것이죠. 네. 앞서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게임주의 경우에는 중국에 또 문을 열어주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기업들의 실적으로 숫자로 잘 증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섹터 가지고 오신 거 볼 텐데 남북경협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실적인 이런 것보다도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그죠?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하면 일단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자기가 당선만 되면 바로 24시간 안에 중단될 것이라 네.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가장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게 북한과의 정상회담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남북 경협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바다 쪽으로 발사를 했는데요. 이것도 북한은 자기 몸값을 올리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트럼프가 이 김정은과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할 경우에는 북미 수교나 북일 수교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고 이렇게 되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여전히 개성공단과 이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계약을 갖고 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북한에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파주 일대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 땅값이 오릅니다. 그런 면 때문에 일신석재에 대해서 많이 보지만 사실은 일신석재의 자회사가 금강산 관광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에 진출해서 꽤 짭짤한 재미를 봤죠. 왜냐하면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철수할 때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이 75불이었습니다. 이 정도 인건비면 베트남보다 싼 겁니다. 캄보디아나 이런 데보다 훨씬 싼 것이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인디에프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개성공단에 진출하고 싶어 하고요. 아난티 같은 경우는 금강산에 호텔과 리조트를 만들어서 골프 대회를 딱 치르고 한 달 만에 문 닫았어요. 진짜 아깝죠. 그래서 한 600억 원 되는 돈을 매몰 비용으로 쏟아부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아난티도 여전히 금강산에 다시 진출하려고 합니다. 금강산이 저희 부모님도 예전에 한번 갔다 오셨는데요. 엄청 좋답니다. 그래서 이 아난티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북한에 진출할 수 있고 이러한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건 북미 간의 회담이 이루어지고 북미 간의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는 다음 스텝입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죠. 하지만 이거는 한반도 평화가 조성되는 그 분위기에서 당연히 딸려오는 거기 때문에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되고 긴 안목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난티까지 남북 경협주
짚고 왔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테마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또 테마이기도 한데요. 트럼프 당선인 그리고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겠죠. 일기 때에도 북한과의 협력 그리고 북한과 김정은 이 국방위원장과의 여러 가지 좀 같이 찍히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관련 테마주가 움직이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게임주 중에 역시 역시나 게임주. NC소프트죠.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NC소프트가 이게 구조조정을 마치고 이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마무리됐고 3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해갈 건데요.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는 건 인력이나 사업 부문에서 비용을 많이 줄였다는 겁니다. 비용을 줄였다는 것은 지금 같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 게임 판호가 받으면서 중국 게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이익인데요. 특히나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중국 게임 업체들이 그 리니지 라이크라고 해가지고 리니지 게임을 카피해서 만든 게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게임 시장에 그 밥상이 잘 차려진 상태고요. 여기에 NC소프트의 그 리니지 2M이 오리지널 게임이 진출할 경우에는 충분히 NC소프트가 중국 시장 게임 시장에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NC소프트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NC소프트가 만든 TL 같은 신작 게임이 별로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이 게임도 글로벌 시장에서 콘솔 게임 시기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2025년 하반기에도 신작 게임이 나오는데 그런 데에서는 새로운 게임 시장의 트렌드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게임들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NC소프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국민연금도 NC소프트 지분을 6.3%에서 7.31%로 확대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NC소프트는 매수가 19만 원, 손절가 18만 원, 목표가 30만 원 정도 길게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실 겁니다.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던 NC소프트 이번 해에 한번 주목해보자. 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경제뉴스에서 비농업고용지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미국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비농업고용지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비농업고용지수는 매달 첫째 금요일에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중요한 경제 데이터입니다. 이 지표는 한 달 동안 미국에서 농업 부문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새로 생겼는지 혹은 줄어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미국 경제에서 일자리 창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농업 부문을 제외할까요? 미국은 선도적인 농업 국가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농업 관련 산업은 국가 고용의 약 1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이 큰 농업은 제외하고 다른 다양한 산업들의 고용 상황만을 따로 분석해 진짜 경기를 반영하는 고용지수를 만드는 것이죠. 이 지표는 미국 경제의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이 늘어난다면 기업들이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할 만큼 경제가 활발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표는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이 증가하면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이는 미국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이 줄어든다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우려되어 증시와 달러가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보통 금이나 채권과 같은 다른 안전자산이 인기를 얻는다는 정보도 참고하세요. 결론적으로 비농업고용지수는 미국 경제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지표입니다. 앞으로 경제 뉴스를 볼 때 이 지표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일단은 코스피는 또 상승 탄력을 높이네요.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또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2% 넘게 상승 탄력 보여주고 SK하이닉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조정받고 있고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중국 시장은 어제는 상해종합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0.3% 정도 하락 출발하면서 스타트를 보였고요. 최근에 어쨌든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그다지 좋은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 많이 빠지면서 좀 1% 넘게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오늘 홍콩 지수도 역시 일단은 뭐 좋지 않게 출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 봤고요. 우리 시장으로 이제 돌아와서 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는 방향성을 좀 정해야 할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는 GL스토리의 박찬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꼭 원금 회복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걸 바라고 박찬훈 대표님 네. 모셨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는 아마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네. 예. 뭔가 새로워요. 지금 새로우신가요? 그 전부터 한번 나와보고 싶었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 이제 주기적으로 좀 투자 네. 전략이나 좋은 기업들도 좀 발굴해서 소개해 주시고 네.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오늘은 뭐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실적을 발표했고 어제 뭐 또 새벽에는 젠스랑 CEO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말을 막 쏟아냈기 때문에 맞아요. 살펴볼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오늘 아침에 이제 실적 발표한 거 보셨잖아요.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계속 낮춰지고는 있었습니다. 네. 뭐 8조 원대였다가 7조 원대까지 영업이익 눈높이가 낮춰졌었고 그래도 저는 뭐 7조 원대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오늘 까보니까 6조 원대가 나왔어요. 사실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게 8조 원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요. 8조 9천억 이러다가 제가 어제 점검했을 때 보니까 8조 2천억 정도였는데 오늘 아침에 체크했을 때가 정확하게 7조 9,700억이었습니다. 7조 9천억대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고 봤더니 6조 5천억. 네. 충격이었었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나왔었는데 사실 오늘 주가는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항상 이제 우리가 하나 징크스일 수가 있는 게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 주가는 항상 빠졌고 떨어졌죠. 그리고 쇼크가 났으니까 올라오는 네. 이러한 기현상 우리가 빼따꼼뿔리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한 흐름이 오늘도 다시 한번 전개가 된 거죠.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져가지고 여타 뭐 교보나 대신이나 리포트들을 보면 7조 4천억, 7조 2천억, 키움이 한 7조 7천억 정도까지 그렇죠. 좀 세게 이렇게 써놨었는데 제일 보수적으로 봤었던 뭐 이런 교보나 대신 쪽 리포트를 보더라도 네. DS 사업부, 즉 반도체가 속해 있는 사업부에서 영업이익 추정치를 지난 3분기에 4조 원에서 올해는 4분기에는 한 3조 원 정도로 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네네. SK하이닉스가 3분기에 영업이익이 7조 원이 나왔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DS 사업부가 3분기에 4조 원이 4조 대가 나오면서 나왔죠. 처음으로 역전을 당했어요. 반도체에서 역전을 당하면서 반도체 왕자를 지금 SK하이닉스로 넘겨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에 추정치를 보면 이 반도체 사업부가 3조 원 정도 벌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SK하이닉스 FN가이드 실적 추정치는 지금 8조 원까지 높아져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3조 원도 훨씬 밑돌았다는 이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격차가 더 벌어진 거네요. 더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한 부분이 특히나 이제 올해 HBM이 실적으로서 좀 더 가셔야되는 또 그런 올해이기 때문에 원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삼성전자 위기의식은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부분과 SK하이닉스는 어쨌든 반도체만 하는 회사니까 이 격차가 더 벌어진 건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작년에 이 HBM 쪽에 수익률 차 HBM을 삼성전자가 지금 이걸로 뭔가 수익을 복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진 거라고 결론 지어야겠네요. 결국 그렇게 봐야 되겠죠. HBM3 쪽 보면 SK하이닉스가 독점으로 들어갔었고 네. 3E 블랙의 12단 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양 점유율 9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신규로 진입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현재 못 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작년에 SK하이닉스 HBM3 쪽으로 들어갔던 매출을 보시면 5조 4천억에서
올해 3 2단 넘어가면서 네. 35조 원까지 지금 5배 이상 이렇게 성장하는 그림에서 삼성전자는 계속 소외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에 따른 이런 수익률 격차와 마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 이쪽의 적자가 지금 추정이 되기에 4분기에서 이번 보시게 되면 한 2조 5천억에서 3조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즉 디램과 낸드가 벌었더라도 파운드리가 계속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HBM이 디램 쪽에서 한몫을 해줘야 되는데 그쪽이 지금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약점이고 사실 이번에 잠정 실적 그래요. 안 좋을 거라는 거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안 좋은 거 나오고 나니까 그래 이게 바닥일 거야 하면서 주가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뭔가가 나와줘야겠죠. 그쵸. 그게 뭐냐면 3분기 컨콜에서도 엔비디아 향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라고 이제 컨콜에서 발표가 나오면서 그때 주가 반응이 핫하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물론 이번이 확정 실적 발표라기보단 잠정 실적 네. 발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코멘트는 안 나오겠지만 오늘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으면 내일 각 증권사 리포트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과연 올해 시장 추정치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엔비디아향 현재 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세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CES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스마트 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 외단에서 지금 힘을 주고 있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쪽이나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얼마만큼 현재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뭔가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놔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는. 그렇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총체적 난국이다. 뭐 이 실적을 일단 뭐 세세하게 사업부별로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충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쪽에서도 3조 원대도 지금 겨우 달성한 것으로 보이고 네. 메모리 쪽도 지금 뭐 중국이 계속 가격 낮춰버리니까 이게 대응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캐시카우가 안 되고 맞아요. 근데 또 스마트폰도 지금 부진하다고 그러고 네. 디스플레이 쪽도 안 좋다고 그러고 가전은 뭐 크게 돈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뭔가 돌파구가 안 보이니까 이 주가가 더 갈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사실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추정치가 원래는 DS 쪽에서 대략 한 3조 정도 나온 이후에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대략 한 1조 1천억 그리고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즉 DX 쪽 네네. 스마트폰이 포함이 되어 있는 쪽이죠. 이쪽에서는 2조 6천억 나머지가 이제 가전과 하만 쪽이 더해가지고 1조 2천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추정치 기준 자체가 대략 한 7조 3천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이 6조 5천억이라면 분명히 반도체에서 추가적인 이런 적자 폭 자체가 좀 더 커지는 부분이고 다른 쪽 돈을 버는 부서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낮아질 거란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확정 실적 발표는 결국 이달 말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외인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오고 있단 네네. 말이죠. 지금 이러한 것들이 SK하이닉스와의 이런 밸류에이션 격차 자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환율이 어느 정도 우리가 1,500원 바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다시 한번 이제 1,450원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외인들의 수급 유인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 삼성전자를 산다기보다는 우리 한국, 코리아를 산다. 사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의 저가 매수 흐름은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0.9배고 SK하이닉스가 1.4배거든요. 참고로 마이크론은 지금 PBR이 2.4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놓고 보면 한 배 미만은 좀 너무한 것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SK하이닉스와 좀 키 맞추기와 그래도 안 좋게 실적이 나왔지만 그래도 주가 측면에서는 5만 원대 중반이면 충분히 사볼 만한 가격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외국인이 저가 매수를 좀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적인 모멘텀, HBM에 대한 뭔가 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실적도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게 나왔는데 올해 1분기나 2분기 정도에 바닥 지나갈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바닥이 아닐 거라고 봐요. 아닐 거 보세요. 지금 보면 대부분의 증권사 리서치 하우스에서는 올해 반도체 전망 어떻게 보냐면 네. 상저하고 즉 2분기까지는 안 좋고 3분기부터 회복하는 그림으로 네네.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37조 원, 사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약 46조 원대였어요. 근데 37조 원까지 급격하게 낮아졌고 SK하이닉스 영업 추정치는 현재 34조 원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가정이 어떻게 됐냐면 상저하고 즉 네. 3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D램과 낸드 가격이 올라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다운 사이클이 언제 시작됐죠? 작년 2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3분기부터 꺾이기 꺾였어요. 시작을 했죠. 근데 과거의 이런 다운 사이클의 주기를 보면요. 적게는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저하고를 바라보고 있는데 2분기까지 안 좋다는 얘기는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1년을 바라본 거거든요. 그렇네요. 1년 6개월만 바라보더라도 올해 말까지 4분기까지는 내년으로 다운 사이클을 바라보는 넘어가겠네요. 거고 네. 길어지면 내년 네. 상반기까지 가는 거고 그러면 주가는 보통 2개분기에서 3개분기 정도 선행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렇게 본다면 올해 말이라고 하더라도 올해 2분기 실적 나올 때쯤 그러면 6월에서 7월 정도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적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분명히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만 보면 삼성전자는 그렇게 보는데 특수성이 있죠. 코리아. 외인들이 코리아를 산다. 네. 환율이 1,500원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고점으로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108이 넘어가면서 강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워낙 강세로 지금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를 삼과 함께 그동안에 많이 비중을 줄여놨던 한국을 산다. 이러한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어쨌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연초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씩 다 올라왔어요. 뭐 소부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올라왔는데 이런 추세는 오늘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 보면 이런 추세는 이번 달에는 그래도 당분간 이어질까요? 아니면은 좀 이제 반짝하고 끝날 거라고 보세요? 이러한 흐름이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어요. 근데 확실히 업황에 대한 저점에 대한 기대는 좀 더 내려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결국 이런 거죠. 왜 이렇게 강하냐? 작년 그러니까 12월 말부터 그러니까 지지난주, 지난주 강한 모습이 나오고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냐? 좀 더 이어질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 8월 23일 이후에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서 22조 원을 쏟아냈습니다. 그쵸.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죠?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이 있었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한국에 대한 비중 축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이후에 외인들의 자금 이탈 자체가 계속해서 있어 왔죠. 그러면서 환율 같은 경우도 치솟았었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로 인해 미국제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도 3.7 저점 찍고 나서 4.6까지 올라왔었고 하지만 최근에 보시면요. 이러한 부분이 더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단기적인 피크아웃을 경험한 이후에 좀 더 내려오는 모습이 둘 다 나타나면서 외인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IT 쪽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30에서 40, 웬만한 중소형주들은 60%는 기본이고 70% 이상 깨졌잖아요. 이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년 코스피 기준으로 보시면 작년 뭐 7월부터 12월까지 연달아 빠지면서 6개월 연속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연속 빠진 이후에 이에 따른 저가 매수세와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과 함께 외인들의 수급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의 연속성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반도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를 사기 위해서는 일단 삼성전자 문 열고 들어오고 반도체를 사는 거니까 그렇죠. 코리아를 산다라는 개념으로 일단은 최근에 연초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다행히 삼성전자가 뭐 하락 출발을 했다가 2.5% 지금 2.7%까지 반등은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1월 어쨌든 뭐 설 전까지는 이런 흐름을 좀 계속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가장 큰 숙제라고 해야 될까요? 작년에도 숙제를 다 못 끝냈는데 그렇죠. 올해 이 숙제를 끝내야 되는 건 결국에 엔비디아 문제입니다. 제스랑 CEO가 어제 기조연설에서는 뭐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고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삼성전자 코멘트를 막 냈어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이것도 어쨌든 삼성전자에 어느 정도 힘이 되어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스랑 CEO의 말 중에 제일 가장 귀에 들어오셨던 건 뭐예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 자체는 있었는데 저는 피지컬 AI라는 이 용어가 AI, 딱 귀에 딱 감기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거든요. 그동안에 보시면요. 이번에 그 로봇과 자율주행 쪽에 할 수 있는 플랫폼 자체를 무료로 코스모스를 무료로 공개를 했죠. 오픈소스로 열어놨죠. 작년에는 자율주행 쪽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면서 기존에 지금 서버단 AI 쪽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그 플랫폼에서 이제는 이런 엣지단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요한 과도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서버단에서 기존에 쿠다의 이런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가지고 락인 효과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쪽을 이번에 코스모스를 통해서 확실히 이런 그 엣지단까지도 자기가 장악을 해서 가겠다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동안에 우리가 HBM이다, AI다 이러면
사실 딱 와닿진 않았어요. 체감은 잘 안 됐어요. 체감이 잘 안 됐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의 투자는 거의 다 이제 서버 단, 클라우드 단 이런 쪽에 이어났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이었죠. 하드웨어 단과 소프트웨어 단, 챗 GPT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들은 열심히 투자를 하고 했지만 우리가 실생활 속의 AI를 직접 이렇게 눈으로 접하고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피지컬 AI라는 얘기는 서버 단에서 이런 부분의 소프트웨어 투자를 벗어나서 추가적인 눈에 보일 수 있는 자율주행과 그리고 로봇과 이런 쪽 우리 실생활 속의 눈으로 접할 수 있는 쪽까지 확대를 해 나간다는 얘기죠. 즉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요한 병곡에 놓여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 실생활 속에 파고들 수 있는 AI를 천명했다는 측면에서 피지컬 AI라는 개념을 새롭게 들고 왔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 깊었어요, 저는. 즉 기존에 이제 서버 단 클라우드에서 엣지 단, 온 디바이스 단 이런 부분으로 확산할 수 있는 원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코스모스라는 또 새로운 플랫폼을 내놓겠다. 다음 단계를 예고를 한 건데 그러면 이 코스모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그전에 GPU처럼 이제는 로봇이나 자율주행을 누구나 개발할 수 있게 이거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즉 오픈소스로서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한 거는 결국 서버 단에서는 이미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경쟁력은 뭐죠? GPU와 그리고 이제 CPU, 메모리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묶을 수 있는 쿠다라는 이런 그 플랫폼을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소프트웨어 단으로 묶는 건데 이번 코스모스를 통해 가지고 로봇과 자율주행까지 통합해서 락인해서 묶을 수 있는 오픈소스 자체를 공개를 하면서 결국 엔비디아 생태계 안으로 서버 단에서 이제 엣지 단까지 갈 수 있는 이 그 생태계를 그대로 끌어오는 이런 부분 자체를 공개를 하는 부분이죠. 이게 상당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면 결국에는 로봇하고 자율주행하려고 해도 우리 걸 써야 된다. 그렇죠. 엔비디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 걸 지금 뭐 블랙웰 써야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봇 기업들도 결국에 엔비디아 거 써야 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기존에 뭐 하드웨어 경쟁을 보면 사실 AMD도 잘해요. 뭐 그렇죠. 인텔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 생각을 놓고 보면 그쪽의 스펙상으로 우리가 잘한다, 뭐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여타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들이 이 제품을 써줘야 되는데 쓸 수가 없어요. 이미 플랫폼 안에서 쿠다라는 그 생태계 안에서 이미 그쪽이 다 호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드러내고 완전히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90% 이상의 이런 GPU 경쟁력을 가지고 가면서 그대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서버에 국한이 되어 있었다면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특히 뭐 이런 안드로이드 뭐 이런 그 진영까지도 이제 파고들 수 있는 온 디바이스까지도 파고들 수 있는 이런 그 오픈 플랫폼 자체를 내놨다는 것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진짜 이제는 뭐 다 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좀 저는 어제 그쵸. 보면서 이 기자회견이나 기조연설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뭐 AI 칩 GPU를 다 장악했더니 이제는 로봇 뭐 자율주행도 다 먹으려고 하고 네. 뭐 에이직도 한다고 그러고 맞춤형 반도체도 해준다고 그러고 뭐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로 양자도 하겠다라고 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더 뒤에 단계는 양자까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뭐 욕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겠지만 욕심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경쟁력을 놓지 않고 기존에 단순히 그 게이밍 PC의 GPU 팔던 회사에서 이제 AI 시대에 말 그대로 뇌를 장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손과 발까지도 이제 자기가 직접 이런 그렇네요. 것들을 컨트롤하겠다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에 따른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한때는 이제 어제 미국장에서도 보면 장 초반에 애플을 넘어서서 글로벌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왔다가 이에 따른 좀 셀온이 나오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하지만 뭐 이러한 것들은 전체적인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니까 뭐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 이제 매수할 찬스가 왔다고 오히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쵸.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네, 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았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시장, 우리 회사 기업들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기조연설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이야기 별로 없었고 뭐 자율주행 쪽에서도 도요타랑 뭐 협력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고 그리고 뭐 GPU 관련해서 새로운 또 신제품 공개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칩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라 또 마이크론 걸 썼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예 콕 집어서 마이크론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소외되는 느낌입니다. 결국은 이제 지포스 RTX 50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개인형 AI PC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래픽 칩까지도 이제 그 마이크론이 지금 내놓는 부분인데 마이크론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내놓는 부분인데 그의 이제 파트너로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존에 주력이었다면 마이크론이 그 안에 치고 올라갔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얘기는 쏙 빠져버렸죠. 그에 따른 우려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도요타나 뭐 여타 이제 그 자동차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자율주행 쪽 자기들이 부족한 이런 글로벌 OEM에 대한 이런 그 자동차 하드웨어였다는 이런 부분을 가져가고 핵심적인 설계 이런 것들은 내가 진행을 하면서 관련된 플랫폼도 공개를 했고 에이지 반도체랑 하는 거는 결국 설계잖아요. 이런 것들은 향후 뭐 브로드컴과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 뭐 전반적으로 관련 생태계를 잘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에 따른 수혜주를 봐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결국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크게 봐서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TSMC, 엔비디아로 이어지는 그쪽 사슬이 결국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눅눅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즉 프레시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 HBM 수혜주 말고 뭔가 핫하게 반응이 나올 수 있는 트렌드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와 관련돼서 오늘 반응이 나오는 쪽이 액침 냉각과 그리고 또 이제 유리 기판 쪽 이쪽이 나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이제 온 디바이스 피지컬 AI를 얘기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AI 소프트웨어 단에서 이제 하드웨어 단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에 따른 이제 구조적인 설계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결국은 온 디바이스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쪽에서 AI를 쉽게 사용을 하려면 저전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에 따른 MLCC나 이런 것들은 설계 구조가 나타나야 되는 거고 뭐 기판의 변화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결국 이런 구조 변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그 유리기판이나 그리고 이제 그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에 테마로 치부가 되었다면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올해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액침 냉각 관련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액침 냉각하면 우리가 뭐 KN솔이나 네오셈이나 GST나 그리고 어제도 이제 반응이 나왔었던 워트 같은 종목, 삼성공조 뭐 이러한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유리기판은 SKC가 가장 앞서 있어요. 올 하반기에 일공장에서 관련 시제품을 내놓는다고 하고 있고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샘플 테스트하고 있고요. 고객사로는 이미 뭐 브로드컴이나 지금 인텔 그리고 아마존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엔비디아까지 추가적으로 집어넣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SKC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돼서 특허를 받았었던 램 테크놀로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유리기판에서는 뭐 관련된 검사 장비 쪽 할 수 있는 HP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수혜주로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CES 테마로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차익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사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CES에 따른 세론이 나오면서 오늘같이 올라가는 날 말고요. 20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관심 있게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결국에 액침 냉각이나 유리기판 이런 걸 이제 단순 테마로 보면 안 된다라고 입장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제 이걸 우리가 더 트렌드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관련된 종목들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잘 확인해 보면 좋으실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연초에 또 이렇게 연초에 잘 가는 업종이나 섹터가 한 해 동안 또 스타가 될 수 있는 그 시장의 패턴이 약간 그렇잖아요. 연초에 부각 많이 받으면 결국에 그게 주인공이 되는 패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차원에서 저희가 액침 냉각이나 유리기판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전반적으로 반도체 투자자를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요? 뭐 쉽게는 간단하게는 삼성전자 사야 됩니까? SK하이닉스 사야 됩니까? 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저점 매수하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좋을지 어떤 전략 가지고 계세요?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8월 이후부터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PBR이 지금 대략 한 1.45배에서 0.9배까지 빠졌었거든요. 뭐 개인적인 TMI인데 저도 삼성전자 사서 물려 있어요. 물려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 것도 사줘가지고 저희 대장님한테 혼나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좀 바닥 탈출하는 모습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상으로 이제 저점을 논하기에는 좀 이를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올 4분기가 만약에 이런 업황상의 저점이라면 보통 2개 분기에서 3개 분기 정도 땡겨서 얘기를 할 때 2개 분기 정도 보게 되면 올해 한 6, 7월 정도가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일 수도 있는데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BR 1배 미만에서는 삼성전자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분명
분명히 작년에 PBR이 고점이 2.5배까지 가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물론 HBM 쪽에서 100% 자기가 다 독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90%까지 낮아지면서 지금 PBR이 1.4배까지 떨어졌지만 현 시점에서 작년 HBM이 매출이 5조 4천억에서 35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원년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삼성전자와 실적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6조 5천억 나왔잖아요. SK하이닉스가 전사적으로 만약에 8조를 나온다. FN가이드 추정치가. 그러면 삼성전자고 처음으로 전사 영업이익도 역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분기단으로. 그러한 원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하이닉스 1.4배에서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2.5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 1.7배, 8배만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업사이드 자체는 한 30% 이상 보이는 거고 그렇게 보면 18만 원 이상 이런 것들을 19만 5,100원 뭐 이러는데 24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싸게 살 수 있다, 업사이드를 본다 하면서 바스켓으로 둘 다 100만 원 있으면 50만 원씩 반반 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오늘 한번 좀 깊게 다뤄봤습니다. 어제 오늘 뭐 반도체 이슈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삼성전자 반도체 뭐 저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냐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잘 박찬용 대표와 함께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성전자 2024년도 4분기 실적 발표, TSMC의 대만 가권지수, 삼성전자의 코스피 지수가 동행하지 못하는 결정적 차이는 입니다. 연휴라 노는 게 좀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거 일주일을 그러면 또 다 빼먹게 생겼네요. 그렇죠? 그럼 또 국장에 관심 없고 다 해외 증시할 텐데 좀 그렇네요. 그렇죠? 거의 6일을 쉬기 때문에 1월 마지막 주는 우리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번 주랑 다음 주밖에 없어요. 1월은.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이번 주 다음 주만 빡 집중해서 국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자, 그럼 그리고 이제 연휴 지나면 바로 2월 달로 넘어가 버리고 2월 달은 또 거래일 수가 적어요. 이렇게 훌렁훌렁 1, 2월 날아갑니다, 이제. 자, 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 나왔네요. 지금 오르긴 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년 동기 실적 2023년도 4분기 대비 67.78% 오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2.8이 올랐네요. 이게 컨센서스가 못 남았다는 거죠, 지금 그 어닝 쇼크 나왔다는 게. 그렇죠? 그리고 전년 동기 이게 전년 동기 실적이군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도 늘었잖아요. 전년 동기 2023년도 4분기 대비해서 10.65 늘었고 영업이익은 135.50 늘었네요. 그렇죠? 누계 실적은 이제 온기로 다 했을 때 1, 2, 3, 4분기 15.89 2023년도 대비해서 늘었고 영업이익은 398.17 늘었네요. 400%. 그렇죠. 그리고 전기 대비로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5.18 매출액,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9.19. 이게 단위가 조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75조 원이고 영업이익이 6.5조 원이네요. 그럼 대충 영업이익률 하면 한 10% 안 되네요. 그렇죠. 75에서 10% 하면 7.5 정도 되는데 6.5니까. 뭐 이렇게 나왔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억 원이니까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300조. 자, 매출액 300조. 요게 예상치였잖아요, 이게 지금 77조가 예상치였는데 아까 전에 얼마 나왔어요? 비슷하게 나왔죠? 그래서 어닝 쇼크라고 하니까 이것보다 낮게 나왔겠죠? 77조 나서 이 분기별로 한 70조가량 했어요, 다. 72조, 74조, 79조, 77조.
합쳐갖고 이제 300조. 300조의 영업이익은 300조에 30조, 35조니까 영업이익률이 11.32 요 정도 나왔네요. 그렇죠? 한 100원 팔아서 10원 남겨먹는 회사인데 지금 2021년도에 270조, 300조, 250조, 300조. 그러니까 2023년도에 이게 주저앉아서 이게 기저효과네요. 그렇죠? 2023년도에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너무 와, 영업이익은 이 숫자 뭔가요, 이거? 억십억, 100억, 천억, 6조 5천억 원? 야, 이게 진짜 심한 이게 공이 혹시 빠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게 공이. 이게 어떻게 6조가 이 자릿수가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는 이 6자리가 나오거든요. 이 억 원 기준으로 했을 때 50조, 10조 대가 나오는데 지금 한 자릿수 대가 나왔어요. 2023년에. 완전히 폭망한 거죠. 영업이익률이 2.54네요. 야, 이거는 정말 장사를 100원 팔아갖고 2.5원 남겨먹는. 네, 정말 이게 쇼크여서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하니까 이제 그 좋았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마이너스가 났죠. 그래서 34조 정도 영업이 300조에 30조. 네, 그냥 거의 정체 상태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2021년부터 뭐 정체죠. 매출액이 4년 동안 뭐 이게 뭐 덩치가 성장하는 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270조, 300조, 250조, 300조. 그냥 뭐 왔다 갔다 온탕냉탕 4년 동안 그냥 시간만 날려먹은 거예요. 그냥 시간만 날려먹었고, 자, 이게 50조에서 51조가 34조가 됐으니 영업이익이 오히려 쪼그라들어 버리는, 그렇죠? 매출액은 거의 4년 정체, 영업이익은 쪼그라들어 버렸고, 영업이익이 거의 51조인데 35조면 한 10 몇 조가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작년에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게 블랙스완이고 이건 거의 50조가 없어져 버리고, 자, 이번에도 이렇게 나와도 그쵸, 한 15조 가량이 날아가 버렸네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여기에 이제 2024년도 12월 달에 정리돼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ATTS는 아직 정리는 안 돼서 나왔는데 2017년부터 이렇게 매출액 영업이익 보려고 한 건데 이것도 단위가 억 원이니까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게 지금? 2017년하고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240조 정도 했었는데 240조 때 계속 230조, 30조, 270조, 300조, 250조. 아, 이번에 300조 아까 전에 그 정도 나와봐야, 그쵸? 뭐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매출액이 느는 회사가 아니고, 그쵸? 영업이익이 2017년에 53조였는데, 자, 이게 정말 쇼크였고, 자, 아까 54조였나요? 대충? 다시 회복했는데 그게 제자리예요. 그쵸? 지금 2022년에 70조 가까이 했었다가 다시 2017년, 18년 수준인 거예요, 지금. 그쵸? 영업이익이 2017년, 18년 수준이에요, 이게. 여기 이 줄이죠? 옆에서 보니까 줄이 잘 안 보이네. 이 줄이잖아요. 이게 거의 뭐 제자리잖아요, 지금. 이때 확 반토막 났다가, 그쵸? 제자리네요. 발전이 없습니다. 네, 뒤로 가겠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네, 요건 이제 영업이익을 따로 이제 막대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고, 그렇죠? 그냥 돌아갔잖아요. 저기 17년 수준보다 못하잖아요. 지금 영업이익이, 그렇죠? 여기 2022년도 43조에도 여기 2017년, 18년도에가 영업이익이 제일 높았었던 시점이에요, 그렇죠? 지금 저렇게 50조 대 나와봐야 저 때 수준, 5년 전 수준. 뒤로 가겠습니다. 뭐 성장하는 계단식 그림이 없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자, 영업이익률도 보시면 22.39, 24. 야, 이때 2027년, 18년 때는 거의 22%에서 25% 나왔어요. 이거 진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거 진짜 잘못, 뭐, 0이 없어졌나 싶어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2원 남겨먹다, 이거 2원. 100원 팔아서. 자, 이번에 뭐 회복했다고 해도 아직 22%, 24%가 안 나오잖아요. 마진도 많이 깎였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위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영업 마진이 TSMC 50% 넘잖아요. 영업이익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자, 대만의 시가총액 상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1위가 TSMC죠. 그 다음에 여기 시총이 차이가 거의 2위랑 15배 차이, 15분의 1 차이거든요. TSMC가 압도적이에요. 거의 대만 갖고는 TSMC가 움직이는데 2위가 후아이 프리시전. 이게 바로 폭스콘의 모회사. 엊그저께 폭스콘 실적 잘 나와서 뭐 전 세계 반도체 지수를 이끌고 뭐 그 회사의 모회사예요. 3위가 미디어텍이고 4위만 금융회사고, 자, 5위가 퀀타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위 안에 4개, TSMC, 폭스콘 모회사, 미디어텍, 퀀타 컴퓨터까지 4개가 반도체 밸류 체인이에요. 자, 코스피로 가봅시다. 대만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거 2개 하면은 20% 넘어요, 비중. 자, 가장 유사하죠. 대만가권이랑 코스피 지수의 구성이 가장 유사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과연 구성이 유사한 만큼 똑같은 세기인 것인가? 자, 엊그저께 이렇게 나왔죠? 뉴스 검색해보면 뭐 폭스콘 호시적에 뭐 강세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뭔 전부 다 폭스콘 실적 때문에 갔다. 이런 뉴스 나왔죠?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폭스콘이 하드캐리했습니다. 차트를 보죠. 자,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를 다투고 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뉴욕 증시에서. 자, 그림이 월봉입니다. 이렇습니다. 자, TSMC 본토 증시의 TSMC예요. 2330. 자, 이거 만약에 이거 티커랑 여기 뒤에 지우면은 이거 딱 보고 이거 가격 다 지우고 여기 길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뭐 주식을 매일같이 보는 사람 알겠지만 자, 이 중에 엔비디아, TSMC 골라보세요. 했을 때 맞추는 사람도 있겠지만 틀리는 사람도 꽤 있겠죠. 너무 유사하니까.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차트가 너무 유사해요. 엔비디아가 다 TSMC에 맡기니까요. 자, 그다음에 대만 시가총액 2위 흉화이 프리시전. 바로 폭스콘의 모회사죠. 자, 이거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것도 거의 유사하죠. 다른 거는 엔비디아는 10개월 전에 안 닿고 흉화이 프리시전은 10개월 전에 닿았다는 그 차이점뿐. 자, 폭스콘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폭스콘이 원래 무슨 회사예요? 애플 아이폰을 대신 조립해주는 회사예요. 그냥 조립회사였어요. 근데 왜 지금 엔비디아랑 이 지금 폭스콘 차트를 비교했더니 비슷하며 아까 뉴스에 왜 폭스콘 실적 때문에 엔비디아가 급등했다고 나왔겠어요? 왜 나왔겠어요? 애플하고 관련성이 점점 떨어지면서 엔비디아랑 관련성이 더 커졌으니까요. 이제 단순히 애플 아이폰을 조립하는 회사가 아니고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에 인공지능 컴퓨터 칩을 넣는데 거기에 필요한 링크 스위치를 독점 납품하는 회사가 됐으니까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또 비교해줘. 엔비디아랑 자, 미디어텍. 아까 대만의 시가총액 3위인가? 예, 3위 회사. 그렇죠? 3위, 4위가 푸본금융지주고 4위, 5위가 저기죠. 퀀타 컴퓨터죠. 자, 3위 종목입니다. 똑같죠? 미디어텍은 무슨 회사인가요? 팹리스, 공장이 없고 설계만 하는 회사.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팹리스 분야가 있잖아요. 그리고 스냅드래곤을 만드는 퀄컴이 있고. 그 삼성전자가 지금 팹리스를 자기도 하고 싶은데 문제는 퀄컴이 또 자기 파운드리에서는 자기 고객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삼성전자는 이도저도 아닌 지금 포지션이에요. 뒤로 가요. 퀄컴이 고객사인데 경쟁사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경쟁을 내밀어 버리면 고객을 잃는 거고 고객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 경쟁을 못 하는 거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자, 엔비디아랑 자, 퀀타 컴퓨터 대만 시가총액 5위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차트 뭐랑 똑같죠? 흉화이 프리시전하고 똑같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폭스콘하고 퀀타 컴퓨터가 지금 전부 다 엔비디아의 NV 링크 스위치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엔비디아 밸류 체인에 들어와 있는 회사라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똑같죠. 자, 또 볼까요? 자,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나중에 볼 거 완전 혼자 적이니까 다 틀리니까.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SK하이닉스 차트는 정말 똑같습니다. 이거는 더 구별 못해요. 이거 만약에 가격이랑 종목명 싹 다 지운 다음에 둘 중에 SK하이닉스 뭔지 맞춰봐라면은 틀리는 사람 엄청 많아요. 너무 똑같기 때문에. 이건 거의 시차까지 똑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SK하이닉스가 닮은 꼴이라는 것이죠.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엔비디아랑 아까 대만의 엔비디아 밸류체인 흐름과는 다르죠? 걔는 지금 다 날아가고 있는데 얘는 한번 주저앉았잖아요. 20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하는 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엔비디아를 따라가더라도 요 정도 수준이란 거예요. 아까 방금 뭐 나오던데 엔비디아가 뭐 마이크론 선택했다. 그렇죠? 마이크론하고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엔비디아가 선택을 한 게 이 정도예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삼성전자. 완전 틀리잖아요, 이거. 원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다 리드하기 때문에 차트가 비슷한데 여기서 완전 망가져서 혼자 다 너가 떨어졌어요, 지금. 저기는 매출 비중은 얘네가 1위인데 점유율이 1위인데 혼자 이래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퀄컴하고 삼성전자. 자, 이거 보세요. 퀄컴하고 삼성전자도 다 틀리죠? 이거 왜 비교했냐?
삼성전자가 팹리스를 하니까 퀄컴이 고객 경쟁사예요. 그래서 퀄컴이 스냅드래곤이 더 좋아가지고 소비자들은 원하는데 국내 폰에다가 자꾸 얘네가 삼성전자 자기 엑시노스 넣으려고 했다가 소비자들이 발열 많다고 열받아가지고 스냅드래곤을 바꿨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이도저도 못 어차피 경쟁에서 뒤지는데 이 경쟁을 하려고 하면 고객사를 잃어요.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실력이 또 뽀록이 나버렸죠. 퀄컴 스냅드래곤이 훨씬 더 좋다는 게. 이건 숨길 수가 없거든요. 게임하다 보면 폰이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다. 퀄컴하고도 차이가 많이 난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기 팹리스 쪽도 안 되지. 그럼 이제 파운드리를 한다고 하는데 자 TSMC가 이런데 그럼 파운드리를 따라갔으면 TSMC 반이라도 따라가야죠. 아니면 지금 52대 17 정도 되니까 파운드리 점유율이 그만큼이라도 따라가야 되는데 파운드리에서도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팹리스에도 성과가 안 나니까 지금 저기 퀄컴하고 저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 파운드리는 더 차이가 나고 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에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퀄컴하고 미디어텍을 비교해보죠. 그럼 퀄컴하고 미디어텍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대만의 미디어텍이 미국의 퀄컴까지 눌렀어요, 지금. 둘 다 팹리스인데, 그렇죠? 얘네가 훨씬 더 좋죠, 주가가? 뒤로 가겠습니다. 대만의 밸류체인의 힘입니다. 자, 인공지능 반도체의 3대 핵심 부품이 있어요. 자, 첫 번째 HBM, 엔비디아 AI 가속기 핵심 부품 HBM. 자, 세 개 중에 하나는 잡아야 지금 이 씬에서 그나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D램이죠. HBM도 D램이에요. 메모리 반도체. 그걸 위로 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D램을 하더라도 HBM을 한 애들은 그나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SK 하이닉스 정도의 흐름은 가는 거예요. 그것조차 못하는 애, 삼성전자는 저렇게 나락으로 가 있는 것이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핵심 부품. 자, 서버 렉이에요. AI 가속기가 여러 개 탑재된 AI 서버들을 한 곳에 모아 설치할 수 있는 일종의 금속 선반. 이런 선반들, 이걸 서버 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 대규모로 설치된 렉이 전원 관리 장치나 서버에 열을 식히는 쿨링 시스템, 케이블 정리 관리 장비도 함께 있는 복합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뜬 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 겁니까? 이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갈 때 슈마컴이 같이 따라갔던 거죠. 서버 렉과 냉각 시스템을 같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끼던가 아니면 마지막 여기 끼던가 NV링크 N, NV링크 스위치. 그러니까 지금 GPU가 옛날에 그래픽카드의 위상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인텔의 무슨 CPU에 붙어가지고 게임 저기 그래픽이나 좋게 만드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CPU를 잡아먹어버렸죠. GPU랑 CPU를 합쳐가지고 슈퍼칩을 구성을 하는데 GPU랑 CPU는 원래 그 내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직렬 계산, 병렬 계산부터 시작해서 다 틀리기 때문에 서로의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요. 커뮤니케이션을 잘 되게 하는 게 NV링크 스위치인데 그거를 바로 아까 폭스콘, 퀀타 컴퓨터, 거기에 엔비디아의 걔네들이 납품을 하는 것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 아이템 중에 뭔가라도 하나를 납품을 하거나 연관이 되어 있어야 엔비디아랑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GPU를 연결한 NV링크 시스템의 그림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GV200, NVL72. 자, 요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무슨 하드 같이 생겼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순행식으로 간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점유율을 볼까요? 일단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게 D램 점유율입니다. 2024년도 2분기 기준으로 삼성 42.9, SK하이닉스 34.5, 마이크론 19.6. 자, 여기 지금 D램 점유율 전체 점유율로 봐서는 더블 스코어예요. 근데 마이크론의 주가에도 못 미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이 지금 D램의 점유율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진 않지만 지금 시즌에서 두각을 저걸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낸드 플래시가 컨트롤러랑 같이 SSD로 가니까 SSD 점유율도 마찬가지죠.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 44.2입니다. SK 31.8이고 마이크론 13.6이에요. 이거는 트리플 스코어잖아요.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근데 가격 예상 봐봐요. 2025년 1월 1분기. D램, DDR4, DDR5 쭉 해가지고 대충 보니까 15%에서 8%, 13% 다 떨어지게 다운이죠. 일단 다 다운이 써 있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낸드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다운이에요. 예상이 다 다운, 가격이 다 다운. 뒤로 가겠습니다. 예상이 전부 다 다운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 어저께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휴휴이 씨라는 이 사람인데 이 라디오에 26분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죠. 20세기 최고의 대통령들이 전부 해군을 건설했다. 그 트럼프한테 물어봤어요. 다음 장으로 할까요? 자, 해군을 재건할 계획 있습니까? 트럼프가 대답합니다. 자, 배가 필요하고 평소에 가는 것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는 예전에 하루에 한 척씩 배를 만들었다.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뒤로 가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그런데 우리는 배를 만드는 측면에서 동맹국도 사용할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하나오션이랑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급등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얘기로 했죠. 풍차를 아름다운 비행기가 들판과 산을 파괴하는 나쁜 놈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위스콘신의 옛날에 그 아름다운 계약을 얘기했는데 그 계약이 바로 이 계약이에요. 2020년에 자기가 1기 때 한 그 계약을 그 얘기한 거예요. 2020년에 위스콘신에 있는 마리네트에 위치한 핀칸티엘이라는 요 마리네트 조선소에서 이탈리아 조선소인데 일본이랑 같이 협업을 합니다. 여기서 미국 군함을 얘네가 만들었어요. 원래 미국 군함은 미국만 만들 수 있죠. 근데 예외가 있죠. 조선소가 미국에 있을 경우에는 미국 군함을 다른 회사가 다른 나라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만든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 인수한 거고요. 여기는 MRO 전문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만 정리할게요. 미디어텍, 리얼텍, 노바텍 전부 합쳐서 설계에서 세계 2위고요. 비메모리 제조에서 TSMC, UMC, PSMC 세계 1위입니다. 후공정에서 패키징 테스트에서 ASE, 파워텍, 킹이안 세계 1위예요. 자, 1위 아니면 2위 다 먹었어요. 설계부터 후공정까지. 자, 전체 다 합쳐도 그래. 한국, 대만 100대 기업 시가총액 2013년에 이렇게 차이 났는데 자, 이렇게 파란색이요. 근데 검은색 봐봐요. 다 역전당했어요. 시가총액, 영업이익, 대만하고 다 싹 다 역전당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TSMC, 삼성전자 크죠. 자, 그래서 결론이 이거죠. 자, 폭스콘의 회장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회장이죠. 네, 삼성전자 회장이 지금 초밥 먹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결국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젠슨왕이랑 사진 찍은 거는 엄청 많아요. CEO가 사진 다 찍었어요. 근데 문제 중요한 건 사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줄 매도평입니다. 그래서 초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계약이 중요하다. 네,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올해 증시가 스타트되면서 정말 굵직한 이슈들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박순혁 작가님 모셨는데 올 한해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좀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박순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긍정적인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뭐 긍정을 넘어갔고 네. 이제 저는 초긍정 쪽이고요. 이제 때가 왔나요? 예, 때가 왔습니다.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예, 열심히 예. 투자하셔갖고 이제 올해 재산 많이 작년에 이제 까먹으셨던 거 올해 이제 다 회복하시기 이제 바라고요. 연간으로 봐서 아마 코스피 3,000,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1,000포인트는 이제 뭐 당연하게 이제 넘어가지 않겠나 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예, 오늘 이제 그런 얘기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만 들어도 좋은데 정말 현실화됐으면 좋겠고 증권사에서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흐름들이 요즘에도 나타나고 있어서 네, 좀 기지개 좀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예. 그 이제 자료화면 이제 첫 번째 장 좀 띄워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그 이데일리 이제 김정민 기자님이 이제 쓰신 기자고 이제 이 김정민 기자님이 이제 사실은 그 이데일리 TV 이제 보도국장 하다가 이제 이데일리 신문으로 가셔갖고 이제 기사 쓰신 거고 김영익 이제 박사님이 미국 증시는 AI 거품 붕괴가 우려된다. 코스피 신흥시장 문 돌려야 된다. 이제 이게 좀 핵심적인 뭐 올해 이제 증시를 바라보는 이제 하나의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저도 당연히 저 얘기에 이제 동감을 하고 요 기사는 이제 사실은 그 이데일리 TV에서 12월 아마 20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2025 증시 대전망해서 이제 우리 이지혜 아나운서님하고 이제 김호수 앵커님이
김영희 박사님하고 이제 배종찬 이제 인사이트 K 소장님하고 같이 이제 대담했던 이제 그 방송 내용을 이제 정리한 이제 그런 거고요. 이 유튜브가 이제 지금 올라가 있는데 뭐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내용이 되게 좋아갖고 이거 꼭 한번 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기 교수님이 사실은 이제 제가 그 하나증권에서 이제 그 영업할 때, 그러니까 하나증권에서 제가 이제 저기 PB 영업할 때 그때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부사장으로 스카웃돼 갖고 이제 리서치 센터장 하셨어요. 그 인연이 또 있으시군요. 예, 저희 회사 상사님 옛날에. 이고요. 김영희 박사님이 이제 좀 보면은 뭐랄까 이제 시장을 이제 저게 이제 좀 큰 틀에서 이제 이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그 거시 경제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설명하시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안 맞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주가라는 거는 이제 펀더멘탈이나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는 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영향을 좀 덜 미치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그 김영희 교수님 얘기하는 거하고 이제 몇 달 기준으로 보면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좀 길게 긴 항목으로 6개월,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보면은 결국은 김영희 그 박사님 말씀이 되게 옳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항상 좀 경청하시고 다만 이제 그게 김영희 교수님의 이제 이 생각이나 전망 같은 것들이 바로바로 시장에 반영되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이제 뭐랄까 소화해서 자기 걸로 이제 소화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말씀 중에서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제가 좀 오늘 좀 제 나름대로 좀 이제 보충 심화해서 이제 좀 설명드리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수출 둔화, 소비 침체, 정부가 역할해야 해서 이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에서 1%대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들어선 데다 그나마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회복했던 수출마저 둔화되고 있어서 2025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1% 후반에 머무를 것이다라고 전망하셨는데 저도 이제 저런 전망에 이제 100% 동의하고요. 근데 저게 이제 오해가 하시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주가 올해 재미없겠네, 주가 올해 떨어지겠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점에 오히려 주가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반대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되게 높을 때 주가는 오히려 또 폭락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빼딱꼼뿔 때문에 그렇죠. 선반영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수출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10%인 자동차 수출이 둔화되면서 경제 성장률도 같이 둔화하고 있다. 둔화의 정도가 아주 깊을 것이냐, 얕을 것이냐가 남아있는 문제다라고 짚으셨고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돈을 써야 된다. 가계 소비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이 적고 기업은 2024년 6월 말 기준 928조 원이라는 엄청난 현금을 쌓아두고 있지만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 투자를 많이 늘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금 돈을 안 쓰면 예상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낮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이제 정치가 좀 혼란한 상황이어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치가 정상 궤도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편성을 해서 이제 대대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쓸 거고요. 쓰게 되면은 지금 이제 기업들이 쌓아놓고 있는 928조의 현금을 투자를 하고 그러면 이제 경제가 이제 좀 회복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인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반도체는 좀 피크아웃의 가능성이 지금 커 보이고요. 반대로 자동차는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 관련된 건 올해 좀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분석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분석한다는 거죠. 자동차 쪽은 턴어라운드를 하기 때문에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먼저 이제 반도체 쪽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작년 9월 5일 날 이제 홍성윤 기자가 쓴 이제 매일경제 기사고요. 반도체 피크아웃 10개월 만에 다시 6만 정자에서 이때 이제 그 송명섭 IM 증권연구원이
이게 이제 9월 초에 이미 이제 리포트를 썼습니다. 조만간 경제협력개발기구 경기선행지수가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하락이 시작되면은 반도체 주가도 하락기에 접어들고 반도체 업황은 6개월 후 둔화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 얘기를 한 거니까 9월 달에 대략해서 이제 올해 한 3월 정도가 되면은 반도체 업황이 둔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송명섭 IM증권연구원이 말씀하신 거고, 네. 그에 대해서 이제 김영건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에 대한 현 시점 투자 의견은 매도보다는 보유 및 비중 확대가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칩 메이커와 국내 고대역폭 메모리 제조사 모두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좀 다른 의견을 이제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요 9월 5일날 이제 요 그 송명섭 연구원이 이제 리포트를 쓰고 9월 20일 날, 9월 15일 날 이제 그 모건 스탠리에서 겨울은 항상 마지막에 오는다. Winter always last라는 이제 제목의 리포트를 써서 이제 뭐랄까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매도 의견을 내갖고 저때 이제 저게 이제 되게 좀 큰 이제 반향을 이제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고요. 네. 요때 이제 모건 스탠리 주장이 이제 연구원 주장이 2025년 1분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꺾인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송명섭 연구원하고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로 HBM 공급이 과잉이 예상이 된다. 그 다음에 PC 모바일 수요가 부진하다. 중국 기업 증설로 인한 디램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었고요. 그에 비해 갖고 이제 국내외 증권사에서 이제 이때 당시에 반론을 많이 펼쳤는데 피크아웃 논하기엔 이르다 하면서 삼성이 SK하이닉스 HBM 생산 능력이 올해 말 13만 장에서 내년 말 15만 장 불과하다. 신영이 모바일 PC 시장 부진해도 AI 서버 데이터 센터양 수요가 견조하다. 미래에셋이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중국 증설 고려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노무라는 중국 정설에 따른 국내 기업도 유연하게 생산량 조절할 것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이 국내 증권사 반론한 게 좀 뭐랄까 좀 이 논리가 좀 빈약한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 주장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송명섭 IM증권연구원의 주장이 좀 이제 논리적인 타당성이 좀 더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3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어떤 형태로 지금 전개되고 있냐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최대 수익처 반도체 사업이 지금 쇠퇴하고 있어서 목표가를 낮춘다 하는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그 리포트가 있었고요. 삼성전자 올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을 기존 10조 6천억에서 8조 4천억으로 무려 2조 2천억을 지금 줄인 겁니다. 네. 예, 실제로 이제 반도체 사업 쪽에서 4분기부터 좀 쇠퇴하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이제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원으로 나왔는데 예, 좀 많이 예.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4분기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맞았던 거고요.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에 대해서 이제 국내외 증권사, 그다음에 금감원까지 나서갖고 막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다 틀렸다는 거죠.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의 주장이 지금 옳게 이제 이 결론이 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2025년 예상 영업이익을 기존 46조에서 35조 1천억으로 무려 10조 원 가량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피크아웃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좀 이제 보여주고 있다. 2025년 수요에서 변화가 없다면 삼성전자의 디램은 내년 3분기, 그러니까 25년 3분기입니다. 낸드는 25년 1분기부터 가격 하락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하나투자증권은 관측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디램 가격, 이제 낸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지금 관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HBM 이제 그러니까 뭐 기존 이제 레가시 쪽에 이제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PC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가 그 수요가 부진할 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 수요 부족한 부분은 HBM이라는 이제 신수요를 통해 갖고 다 이제 회복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이제 반도체 쪽에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의 논리인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 HBM 공급 과잉설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블루투에서 작년 9월 20일 날 나온 기사고요. 예, 여기에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고대형 메모리를 둘러싼 HBM을 둘러싼 공급 과잉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다. HBM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온 인공지능 투자가 점차 정체되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가 올해와 내년까지 생산 능력을 크게 끌어올려 수요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다 하는 얘기가 작년 가을부터 계속 지금 이제 쭉 전개가 되고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최종적으로 공급 과잉이 그 발목을 잡는다라는 게 현실화 될 거다라는 그렇습니다. 가능성. 그 말씀해 아래쪽 주신 거고요. 단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이제 반도체계 관계자는 연간 HBM 공급량이 올해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순한 이 수치만 보면은 엔비디아가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넘어서기 때문에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거고요. 수요 측면의 변수는 AI 시장 둔하다. 아직은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언제까지가는 정점을 찍고 둔화할 여지가 있다. AI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반면 아직 관련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미미하기 때문에 AI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견해도 힘을 얻고 있다.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미국과 중국 등 빅테크 기업의 설비 투자 규모는 지난해 1,692억 달러에서 올해 2,262억 달러로 성장한 뒤 25년에는 2,56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투자가 늘어나니까 문제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4년은 33.7%에서 올해 25년에는 13.4%로 크게 둔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HBM 시장도 반드시 낙관할 것은 아니다는 이제 그런 논리가 되는 거고요. 투자 규모가 줄어드니까 그렇습니다. 파이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HBM 가격이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은 올해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냐 하는 이제 관점인 거죠.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장. 반면에 이제 자동차 쪽은 올해 좀 많이 좀 좋아 보입니다.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좀 보이는 게, 일단 당장 현대차, 기아가 2025년에 739만 대 판매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이게 전년비 2.2%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24년에 현대차, 기아가 조금 이제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25년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좀 돌아서는 이제 그런 거고요. 특히 이제 올해가 이제 대중전기차 확대의 한 해로 지금 이제 잡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차가 많이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차 쪽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게 주가 측면에서는 더 좋은 거거든요. 지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제 25년 한 해가 될 거다 하는 이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현대차 이제 작년 실적을 잠깐 보시면 현대차가 24년에 전년 대비해서 총 1.8% 매출이 줄었고요. 국내 판매가 7.5%, 해외 판매가 0.5% 줄었고요. 2024년은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경영 환경이 되게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주요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판매 실적을 내기 때문에 글로벌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다 작년에 안 좋았는데 이제 안 좋은 폭을 상대적으로 좀 줄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선방을 했죠. 선방한 이유가 기아의 경우에는 작년에 0.1%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전체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다 실적이 이제 감소했는데 기아는 오히려 소폭이지만 아주 소폭이지만 이제 증가한 이제 그런 실적을 나타냈고, 국내는 4.2% 감소, 해외는 1.0%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 이제 경제 상황을 보면은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이 사이클에 들어가서 이제 뭐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국내 환율이 되게 이제 그 고공행진하고 있잖아요. 이제 원화의 그 평가 절하 현상이 이제 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현상이 사실은 다 자동차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한 좀 호재입니다. 수출주의 수출주니까. 금리 인하의 중장기 호재 대표주는 역시 자동차고요. 그 기사 밑에 있는 기사가 고환율 수혜주 하면 우리가 항상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조선주라는 거죠. 조선주는 이제 특히 뭐 지금 고환율 수혜에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미국이 그 군함을 건조하는데 한국의 이제 조선사에서 발주를 할 거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되게 좋죠. 이제 이런 거하고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EV3가 지금 유럽에서 이제 흥행 돌풍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전기차가 잘 팔리는 게 더 좋은데 전기차가 실제로 잘 팔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한 달에 한 10,000대 정도를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유럽에서만 EV3가 이제 1년에 11만 대를 팔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전기차가 이제 24년에 기아차가 총 한 25만 대 정도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대단한 성과인 거고요. 한 달에 만대니까. 한 달에 만대니까요. 다음. 다음 장 보시면 이제 EV3가 지금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는 거는 이제 이 사이즈가 유럽인들이 딱 선호하는 그 사이즈라서 그런 거고, 반대로 이제 북미에서는 되게 대형 차량들이 잘 팔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차량 그 EV9, 기아 EV9이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잘 안 팔렸지만 미국에서는 되게 잘 팔렸었고 그게 지금 아이오닉 9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주문이 막 밀려 들어갔고 이제 지금 현재 현대차, 기아가 좀 풀가동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올해는 이제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기아하고 좀 이제 그 연결돼 있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해는 좀 되게 좀 좋지 않겠나 싶고요. 이제 이게 잘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전기차 부분도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의 이제 K 배터리 주식들도 이제 같이 좀 수혜를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요렇게 현대차, 기아에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지금 신차들이 출시가 다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성과를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이제 말씀이고요. 다음 장. 그 다음에 또 김영익 교수님께서 미국 증시는 거품이 우려되는 반면에 우리나라 환율이나 코스피는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 여기 이제 미국 S&P 500 실러 PR이 이제 38배로 역사상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거품이 더 확대되는 국면을 이어가겠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2000년에 미국 IT 거품이 붕괴한 뒤 2009년까지 10년간 S&P 500은 매달 1.6%씩 떨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조차 IT 거품이 꺼진 이후 제자리를 돌아오는데 10년이 걸렸는데 지금 미국의 AI 관련주도 비슷한 양상이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계신데 이제 저도 그 경고에 동의하고요. 다음 장 보시면 그 내용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알면 10배 주식이 보인다에 제가 5장에 그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이제 5장의 내용이 이제 AI 주식들을 조심해야 될 이유에 대해 갖고 제가 이제 쭉 적어놨으니까요. 요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제 좀 알고 싶으시면 이제 저기 도서관 가서 한번 빌려보십시오. 네. 다음. 아까 이제 그 김영익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S&P 500이 이제 닷컴 버블 때 붕괴되고 그거를 회복하는데 2013년이니까 총 13년이 걸린 거고요. 예. 다음.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1999년 닷컴 버블 당시에 이제 고점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 그 고점을 회복하는데 16년이 걸렸습니다. 2016년에 회복했습니다. 예. 예, 이거 보시면 이게 미국 증시라고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상승 각도가 너무 좀 가팔라서 좀 위험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요건 관련해서 이제 그 버핏 영감님께서 현금 챙기고 비 오는 날을 대비해라. 이게 지금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경고장을 계속해서 날리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 한 2월, 3월부터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 해 내내 올랐으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버핏도 이제 나이 많이 들어갔고 영감님 나이 많이 들어갔고 잘 못 맞추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결국은. 한 달 전의 기사예요.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총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현금 확보, 비 오는 날에 대비하라. 이렇게 잘 나갈 때 현금을 좀 주식을 좀 팔아갖고 현금을 좀 확보해놓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도한 가치평가주의, 탐욕을 경계하라. 이제 너무 지나치게 올라서 지금 이제 PR이나 이런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가 너무 좀 과한데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로 이제 장기 투자에서는 인내심을 가져야 된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장기 투자에서는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고, 요 대표적으로 이제 과도한 가치평가주의에 대해 갖고 잠깐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트럼프 당선에 베팅을 했다가 이제 그게 대성공을 거두면서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 것만 지금 이제 뭐랄까 너무 이렇게 이제 좀 흥분해 계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테슬라의 PR이 몇 배나 되는지 하는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테슬라의 PR은 108배입니다. 108배. 예. 닷컴 버블 때 그때 거품이 붕괴됐을 때 기록했었던 그 PR을 지금 테슬라가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그러면 이제 PR이 108배면은 108배라도 성장성이 이제 뭐 매해 두 배씩 성장한다. 뭐 30%, 50% 성장한다면 108배라도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작년에 24년에 테슬라는 판매를 시작한 10년 만에 판매 실적치가 첫 감소한 한 해였다. 하는 부분도 같이 이제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배수연의 정만대 이제 공포가 사라진 뉴욕 증시에서 케이프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실러 교수가 고안한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배수인데 이게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닷컴 버블하고 유사하다
하는 얘기를 언제 했냐면 작년 3월입니다. 작년에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올랐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결국 지금 38까지 가서 이거는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 버핏 지수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이 시가총액을 이제 GDP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이 넘어가면 위험하다 뭐 이런 건데 지금 미국 시장의 버핏 지수는 200이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다음 그에 비해서 이제 코스피는 상당히 좀 저평가 정도가 좀 극심한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표에 보시면은 이제 이 코스피 주가 수익 비율이 12.66으로 이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 네. 다음 장에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그 과거치를 갖고 PR을 계산한 거고요. 보통 이제 PR은 이제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12months 선행 PR, 12months forward PR을 많이 쓰거든요. 12개월 선행 PR이 지금 8.16배입니다. 역사적으로 8배 이하면 그 다음 해에 엄청난 수익을 이제 줬던 그런 이제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IMF 직후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 직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그때 이제 막 팬데믹 해갖고 주가 1,400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큰 장이 펼쳐졌는데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의 지금 밸류에이션 지표도 그때와 좀 유사한 상황이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찰리 먼거 버크셔 해서웨이 찰리 먼거 워렌 버핏의 이제 그 절친 그분이 하신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장이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 편이다. 뛰어난 기업,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뛰어난 기업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판단하는 부분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올해는 좋은 얘기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하는 원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담한 대담 박순혁 작가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날씨가 춥습니다. 연초에 영하권으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또 내일은 가장 또 이번 겨울 들어 추운 날씨가 다가올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장에서는 최근에 시장에서 자꾸 언급이 나오는 HMPV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MPV가 뭘까요? 이름은 조금 낯섭니다.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다시 팬데믹의 트라우마가 다가오는 걸까요? 일단은 HMPV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 인체 메타뉴모 바이러스라고 영어 이 표현의 그대로입니다. 휴먼 메타뉴모 바이러스, 사람에게 전염되는 메타뉴모 바이러스인데 이게 뭐 존재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60년 전에도 이미 존재했고 사람에게 전파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2001년에 네덜란드에서 처음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새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긴 코로나 때처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바이러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증상은 뭐 감기랑 비슷합니다. 기침 나고 발열 나고 뭐 심하면 폐렴까지 진행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아직 뭐 명확한 치료법이나 백신은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뭐 진통제 먹고 감기약 먹고 잘 쉬고 물 많이 마시고 이러면 낫는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최근에 HMPV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뭐 언론에서도 보셨을 거고 SNS에서 최근에 굉장히 이런 이슈들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중국 질병통제센터에서는 일단은 중국의 북부지방에서 HMPV가 어린이 위주로
유아를 위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뭐 SNS 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병원이 마비되는 상태, 줄을 이어서 환자가 나오고 있다. 이런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건 과장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코로나 때도 그랬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 이게 미국이나 인도나 말레이시아에서도 확진자가 좀 나타났답니다. 이러니까 의료 전문가들이 이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과거에부터 있던 것이기 때문에 감기처럼 잘 쉬면 된다라는 것은 일단은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이 이슈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젠텍,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시젠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이 작년 연말부터 쫙쫙쫙 올라오고 있고 오늘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일단은 관련해서 진단키트를 함께 중국 정부와 협업을 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쪽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중국 무비자 여행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런 팬데믹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 이런 여행과 관련된 종목들은 또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은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독감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한 이 질병 관련된 이슈들을 잘 추이를 살펴보시고 단기적으로 끝날 때는 그냥 차익 실현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겠고요. 아니면 이게 조금 더 길게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은 보시면서 투자의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코스피에 지속적으로 저가 매수는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좀 기운 나는 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희는 또 내일 오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